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두 나라 대통령은 한미 동맹이 강하다고 말하지만 미국의 모든 언론과 전문가들은 북한 핵 문제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시킵니다. 북한과 미국이 가까워질수록 미국이 한국과의 동맹을 버릴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중국과 북한 사이에는 네 번째 국경이 오픈됐습니다. 무역과 관광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윌리엄 바 연방 법무장관이 특별검사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 보고서를 부분적으로 지우고 공개하는 것은 대통령 보호가 아니라 민간인 보호 차원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특별검사가 수사를 하도록 결정한 법무부와 정보국의 조치가 마녀 사냥이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한다고도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강한 이민 정책 구상에 따라 국토안보부 장관이 사임했고 장관 대행 서열 1위 인물도 사임했습니다. LA타임즈에는 혹독한 이민 정책이 트럼프 기반을 만족시키지만 오히려 민주당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칼럼이 실렸습니다. 버니 샌더스 민주당 예비선거 후보가 오늘 미국 국민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건강보험을 국가가 관리하는 메디케어 포 올 프로그램을 발표합니다. 이스라엘 국민은 뇌물 받고 미디어 사주에게 혜택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벤자민 네탄야후 현 총리를 다시 총리로 선출했습니다. 강한 우경화로 중도가 설 자리가 없고 많은 유권자가 투표를 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어제는 하원에서 오늘은 상원에서 윌리엄 바 연방 법무장관이 청문회를 치르고 있습니다. 전부 이제 그 법무부의 예산에 관해서인데 하원 의원도 그랬고 상원 의원도 그랬고 로버트 멀러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를 법무장관이 4페이지짜리로 요약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고 있고 법무장관이 나는 공정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듭 이제 그 부분을 강조를 합니다. 바탕에 내려놓고 딱 그 바탕에 깔아놓고 그리고는 트럼프 캠페인이 스파이를 당했는지 그리고 특별검사의 수사가 적절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고도 밝혔거든요. 어제 각각 하원과 오늘 상원에서 얘기한 내용인데 이미 그 팀까지 꾸렸다고 하니까 미국에 굉장히 중요한 뉴스죠.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고 이제 불과 24시간도 안 남았겠네요.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서 아주 그 중요한 회담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부분을 함께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한국의 정부가 원하는 것 그리고 야당이 지적하는 것 미국 내부의 소리 그런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 듣고 싶지도 않다, 들을 이유도 없다, 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일본인 전문가가 지적하는 부분도 있고 또 미국에서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가 진행 중이고 아마 날이 밝으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뭔가 얘기를 한 것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것을 이제 지켜보고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에서조차 중국과 북한이 상당히 가까워지고 있다는 내용까지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 오늘과 내일 사이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고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 것. 또 북한의 움직임. 그런가 하면은 주변국들 육자회담에 과거에 참여를 했었던 그런 나라의 모든 움직임들이 어디서 아주 중요한 어떠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도 모르기 때문에 다 봐야지 되는 지금 형편입니다.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과 서울의 관계가 좋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로 그 국내용으로는요, 한국용으로는 그런 것을 계산을 하고 있고 또 한국과 미국이 same page를 지금 읽고 있다. 특히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이런 것을 강조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이 워싱턴 포스트의 지적입니다. 서로 다른 스크립을 읽고 있는 것 같다 하는 거죠. 지금 뭐 기본적으로 뭐 이해가 서로 안 된다던가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어서 서울과 워싱턴 사이에 거리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그 행정부에서 문재인 정권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말 그 좋은 이런 분위기를 보이고 있지만 실제로 북한과 그 핵 협상을 하는 그 미국의 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특히 이제 문정인 교수 같은 사람들 그리고 문정인 교수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 4월 4일인가요? 애틀란틱 카운슬이 뭐 좀 초당적이라고 할 수 있죠. 워싱턴에 있는 탱크가 주선을 해서 여러 가지 뭐 포럼에도 참여를 하고 미국 기자들에게도 한국 정부의 입장을 얘기하고 하는데 문정인 그 대통령 특별보좌관만 하더라도 존 볼튼 얘기를 많이 하고 그것은 이제 뭐 특별히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필요도 없이 다 그 하노이 회담 이후에 존 볼튼의 그 리비아식 모델이 얼마나 이번에는 그 영향력을 발휘했는가 이런 그 부분이요. 그래서 이제 존 볼튼을 한국에서는 비난을 많이 그 한다 하는 것이요. 그리고 한국의 이 시니어 그 관계자라고만 얘기를 하고 뭐 예민한 내용이니까 이름을 밝히지 않았겠죠.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좀 완화시켜 주도록 문재인 대통령이 원한다는 그런 그 부분이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은 맥시멀리스트 포지션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미니멀리스트가 아니라 북한에 대해서 뭐 생화학 무기까지 다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또 한 인물이 김정은 위원장이 실제로 한국이 비무장지대에서 그 유해 발굴을 같이 하자 하고 요청을 해놔도 답변조차 없고 아버지 그 출생지 그 삼지연에 가고 지금 이제 아주 그 중요한 회의에 참석을 하고 이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주변 인물들이 존 볼튼만 지금 그 서울에서 블레임을 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그 적절한 것인가? 뭐 그런 지적들도 많이 그 하고 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도 워싱턴 포스트에 이제 이메일로 답변을 해 주기를 미국의 입장은 전혀 변함이 없다. 그 완전한 그 북한의 핵 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한 북한의 핵 포기를 원할 때 김정은 위원장이 그것을 받을까?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상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일부에서는 실용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뭐 받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한국의 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그 북한의 생각만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만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할 것이 아니라 그럴 게 아니라 한국의 지금 한국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도 분명하게 드러내야지 된다. 분명하게 드러낸 것 아닌가요? 이 문장은 조금 이상하네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나서도요. 계속 청와대는 좀 대안적인 아이디어. 이게 이제 한국식 표현으로 하면 포괄적인 아이디어죠. 이제 뭔가 그 북한이 충분히 그 핵 활동 같은 것을 생산이나 동결을 했다고 생각되면 미국에서도 조금 그 경제 제재를 완화시켜주는 그런 얼터너티브 아이디어를 강조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블루하우스와 화이트하우스의 북한 핵을 보는 그 입장은 지금은 다르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는 이제 제가 중간에 일본의 저펜타임스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제 뭐 이 관련 문제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후다바시 요이치 씨가 쓴 글인데 미국이 한국을 포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위험하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을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점점 가까워지면서 그러면 한국의 주한미군을 그렇게 많이 주둔시키고 북한이 적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뭐 총대를 겨누고 있을 명분이 없잖아요. 그때의 그 주한미군 철수 등을 포함한 한미 동맹을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는 그런 정도의 한국 포기를 얘기를 하는데 이 일본 사람이 그 같은 전략이 위험하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일단 하노이 회담이 실패한 것은 실패지만 만약에 그것을 어정쩡하게 성공을 했다면 그게 더 위험했을 수도 있다. easy deal로 갔다면 미국과 동아시아의 그 동맹에 위험할 수 있다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왜 그것을 그렇게 보냐면 한미 동맹이 약화된다는 것은 지금 미국의 동아시아에서의 어떤 그 방위 전략이 한국과 미국 또 일본과 미국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한국, 미국, 일본이 같이 되게 돼 있잖아요. 지형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군사력의 배치도 그렇고 그래서 한국과의 동맹도 깨지면 일본과도 어찌 보면 꼭 나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면에서 쓴 그 글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이미 주한미군에 축소할 뜻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이 상태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한국에서는 당연히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조금 더 지금보다 가까워진다면 또 문재인 행정부에는 아주 그 좋은 점이 될 수 있으니까 많은 부분을 지금까지 거기에 그 쏟아왔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꼭 좋을 것인가? 미국과 북한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뭐 적대 관계를 우리는 휴전한다라고 선언을 한다던가 평화 조약을 한다던가 종전 선언 평화 조약 뭐 이런 비슷한 부분까지만 가더라도 주한미군 주둔 철군 문제를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어쩌면 블루하우스를 이제 북한에 좀 가깝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한미 동맹이 약화되는 것을 조용하게 좋아할 수도 있다. 이게 이제 미군 철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그런 말을 하지 못하지만 그래서 이 블루하우스 멤버 가운데는 트럼프 대통령을 산타크루스 종류로 본다. 집에 와서 그냥 싹 청소를 해주고 그리고는 이제 냉전 시대에 오래됐던 적대 관계의 산물을 깨끗이 씻어주는 주한미군을 어떻게 좀 정리를 해준다면 그런 생각도 청와대 내부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미국이 또 일본과 가까이 한다면 그러면 한국도 또 중국과 더 가까이 할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또 미국이 한국과 더 이제 뭔가 고리를 끊을 수도 있을 때 미국, 일본식 표현으로 했으니까 일본 먼저 나왔습니다. 한국의 이 안보 프레임워크가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나쁘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미국의 우경화되는 여러 가지 입장을 얘기를 하면서 미국의 정치인들 가운데서는 문재인 행정부와는 이제 어떤 대화하는 것을 이미 포기한 give up hope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과정이 일어나기를. 그래서 행정부가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다 하는 이런 내용도 좀 전하고 있고요. 해서 어찌 보면은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일본을 포기하는 것은 그렇지 않을 테고요. 여러 가지로 볼 때 한국을 뭔가 포기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군사력과 연관해서 그게 쉬워 보일 수도 있고 이런 점을 한국의 보수가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빈센트 브룩스 미군 사령관까지 최근까지 지냈던 이 사람이 한국에서 많이 받은 질문 가운데 하나도 미국이 아치슨 라인을 다시 인식하는 것 아니냐. 그게 이제 1950년도 1월 달에 이제 미국의 그 당시에 이제 국무장관이 애치슨 국무장관이 이 사람이 이제 딱 공산주의를 아시아, 동아시아에서 퍼뜨리지 않는 방어선으로 정한 게 일본의 오키나와 그리고 필리핀이잖아요. 그때 이제 사우스 코리아하고 대만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걸 다시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해놓고는 6개월 뒤에 한국전이 일어난 거잖아요. 6월 25일에 이걸 다시 이렇게 할 때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청와대의 분위기나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분위기나 이것은 일본에도 좋지 않다. 정말 70년이 지난 뒤에 다시 이렇게, 이런 그 선이 예전에 그어졌던 것이 반복된다면,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위험하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가까이 지내지 않으면 또 이제 뭐 핵 버튼, 내 버튼, 니 버튼, 군사력 이렇게 또 무모하게 행동을 할 수도 있고 또 너무 가까워지면 한국과의 여러 가지 방위 조약 같은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로 위험하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글은 말씀드린 대로 저펜타임즈에 실렸고요. 글을 쓴 푸나바시 요이치 씨는 아시아 퍼시픽 이니시에이티브의 체어맨이기도 하고요. 전에 아사히 신문의 편집장도 지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 회의는 내용을 지금 노동신문에 나온 것을 보도를 해드리면 중요한 부분만 전해드리면 경애하는 최고領導자 동지께서는 당 및 국가적으로 시급히 해결 대책해야 할 문제들에 대하여 심각히 분석하시고 오늘의 긴장된 정서에 대처하여 간부들이 혁명과 건설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고도의 책임성과 창발성,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 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우리 당의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철저히 관철해 나갈 때 대하여 강조하시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했는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무슨 말을 하느냐 여기서 그것을 미국에서 지금 중요하게 쳐다보고 있는 거잖아요. 지난해에는 새로운 뭐 전략 라인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결국은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말한다는 것은 한국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을 타겟으로 해서 어떤 메시지를 보내냐.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우리는 뭐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입장을 바꿔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미국에서도 그 행간의 뜻을 보고 김정은 위원장이 어디까지 미국의 그 뜻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를 계산을 하겠죠. 그리고는 이제 미국의 뭐 블룸버그 뉴스도 보도를 했고 뭐 중국의 여러 매체도 보도를 했는데 중국과 미국의 매체를 다 인용하면서 역시 러시아의 스푸트닉 인터내셔널도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북한과 중국 사이에 세 군데의 국경이 있는데 그 국경 가운데는 이제 유엔 경제 제재도 있고 하니까 북한 사람들 넘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탈북자요. 그래서 이제 벽을 쌓고 뭐 철조망도 거기에 설치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뭐 이런 경우는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민, 국경을 쌓다 뭐 이런 것과 마찬가지네요. 그런데 네 번째 오픈한 국경은 관광과 무역을 더 많이 허용하기 위한 국경이라는 겁니다. 압록강이고요. 사진으로 봤더니 초소도 아주 말끔하게 세워놨거든요. 하긴 지난번에 세 번의 국경은 좀 자연적인 경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번에는 체크포인트가 설치가 된 겁니다. 2012년도에 이 다리가 이제 쭉 건설이 됐어요. 그러니까는 여기로 이제 무역이 더 활발하게 하고 사람들 관광을 한다는 건데 2012년도에 건축이 시작이 돼서 4년이 걸렸으니까 2016년도에 초소, 이 다리가 오픈이 돼야 되잖아요. 조중 진전 다리, 이렇게 조선말로 써 있는 게 사진에서 보이는데요. 그런데 2016년도에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에 따라서 이 다리를 오픈하지 못했다가 이번에 이제 중국의 투어버스들이 북한에 많이 가는데 전혀 유엔 제재를 받지 않았거든요. 유엔 제재는 미국이 풀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미국이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미국이 오케이 하면 중국과 러시아는 오케이 하죠. 그래서 미국의 제재라고도 볼 수 있는 건데 이미 지난주에 있었던 마라톤 대회에도 중국의 관광회사가 고려관광인가요? 그곳이 다 모든 것을 외국 선수들 부킹하는 것까지 관장을 했는데 올해 전혀 이 중국 투어버스가 중국에서부터 북한으로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에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리까지 거기에 이렇게 막
철로 뭔가를 이렇게 놓기도 하고 뭐 했거든요. 근사하게 잘 지어졌어요. 이렇게 보니까 뭔가 아무튼 그 교통수단이 다닐 수 있는 모든 그 장치들이 다 돼 있는 것으로 한 장의 사진으로 보이기에는 그렇게 보이는데, 이게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개선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소련 매체도 강조를 했고요. 중국은 계속 평양과 국제적인 제재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역을 늘리고 있어서 2017년도에 좀 줄어들긴 했대요. 한 10% 줄어들어서 50억 달러 정도. 그렇기는 했지만 이렇게 새로 초소를 놓고 다리를 놓고 그 다리를 2년 만에 오픈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북한에는 뭔가가 보탬이 경제적으로 될 것이다 하는 내용을 구소련 지금 러시아 매체가 보도를 했습니다. 점점 단어가 좀 강해지고 또 새로워지고, 대통령이 오늘 또 어디 가면서 공군기 타기 전에 대한 쿠데타다. 얼터너티브 쿠데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특별검사가 그동안 러시아 스캔들에 대해서 수사한 것이 대한 쿠데타였다라고 얘기를 했고, 대통령에 의해서 얼마 전에 임명된 연방법무장관도 특별검사의 수사 자체를 공정했는지를 조사할 수도 있다고 발표를 했고요. 잠시 뒤에 여러 가지 미국의 중요한 뉴스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잠깐씩 얘기를 하죠. 세금 보고에 대해서는 난 정말 내 세금 보고서를 발표하고 싶은데 그런데 안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 문제가 지금 나온 것도 아니고 캠페인 당시에도 계속 중요한 이슈였는데도 사람들이 나를 선택하지 않았는가. 사람들은 don't care. 내 세금 보고에 대해서 케어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검사의 조사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배드 피플들이 너리컵 행세를 했다 하면서 얼터너티브 대안 쿠데타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게 이제 대통령만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또 대통령이 워낙에 말을 강하게 많이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연방 법무장관이 오늘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상원 청문회에 다른 예산 관련 청문회였는데 안 물어볼 수가 없죠. 민주당, 공화당 의원들이 다 물어봤었을 때 선거 당시에 연방 수사국이 트럼프 행정부를 감시했다고, 스파잉 했다고 믿는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thinks spying did occur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봤어요. 상원 의원이 증거가 뭐냐? 그렇게 스파이를 했다고 생각하는 증거가 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증거를 내놓을 수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별한 증거 지금 내놓을 것은 없다. 그리고 FBI가 또 잘못했다는 증거도 없다. 다만 내 생각에 그렇다. basis for my concern 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어제는 이렇게 특별검사까지 임명하게 될 정도가 된 것, 이 과정이 공정했는가, 그런 것을 조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마녀 사냥인지를 위치헌트, 특별검사의 러시아와의 이 스캔들, 이것이 마녀 사냥이었는지를 조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 가지 앞에 스파잉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당시에 선거 자문인 특정한 사람도 있고요. 그 사람이 러시아 사람들과 서로 접촉도 하고, 러시아 스파이가 그를 스파이로 고용하려고도 했고, 그리고 이제 조지 파파도폴러스라는 외교 자문을 한 사람들은 버스보이, 커피보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대통령 바로 옆에서
뭐 제프 세션스와 같이 사진을 찍고 회의를 하고 하는 장면들도 있었거든요. 이 조지 파파도플러스가 호주 외교관과 런던에서 바에서 술 마시다가 내가 그 힐러리 클린턴 그 이메일 거기서 뭐 많은 것을 뭐 갖고 있다 등등 해서 호주의 외교관이 미국에 알려줘서 그런 일들도 있고 뭐 등등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아무튼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오늘 뭐 얘기되지 않았고 그만큼 이 특별검사의 수사에 대해서 연방법무장관이 그 수사를 하게 된 배경을 재수사하겠다 하는 것을 발표를 했다고 보는 거죠. 이미 그 블룸버그 뉴스가 보도하는 것을 보면 어떤 그 팀을 그 구성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그 사실은 자세한 내용을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습니다만 크리스토퍼 스틸이라는 영국 그 정보원의 보고서 나스에 같은 것도 이 뭐 엑스파일이라고 많이 불리는요. 그것도 이 법무장관이 얼마나 정확한지 뭐 완전히 가짜인지 본인이 알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나스에를 만든 크리스토퍼 스틸 그 나스에의 무슨 트럼프 대통령 러시아 침대에서 이 내용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아주 그보다 훨씬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서 이 사람이 크리스토퍼 스틸이 원래 FBI를 위해서도 일을 했기 때문에 영국 정보국 출신이고 그리고 정보국에서 은퇴하고 사설 그 기구를 만들어서 영국 정보국을 위해서도 돈 받고 일하고 미국 FBI를 위해서도 일하고 해서 이건 딱 이 사람이 봤었을 때 물론 트럼프 대통령을 안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돼서 그 FBI에 그 전에 일했던 동료들에게 얘기를 하니까 뭐 전혀 거기서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경로로 이게 이렇게 알려졌고 마지막에 가서는 선거가 끝난 뒤에 존 맥케인 연방 상원 의원이 캐나다에서 안보 회의를 할 때 그럴 때 역시 그 다른 나라의 그 정치인으로부터 외교관으로부터 이런 것을 그 받고는 이것을 이제 바로 이제 관계기관에 넘겨서 조사가 시작되고 특별검사가 임명되고 했었던 거죠. 아무튼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그 주변 인물들이 거의 모든 중요 주변 인물들이 비밀리에 전부 러시아 그 관계자들을 만나고 뭔가 거래를 하고 특히 그 선거와 관련해서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법을 전부 알고 의도적으로 러시아와 접촉을 했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르고 그랬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 자체는 위법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를 4페이지로 요약을 해서 대통령 러시아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사법방해도 아니다라고 요약본을 낸 연방법무장관이 그 특별검사의 수사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겠다라고 얘기한 것은 아주 중요한 뉴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일주일 안에 여전히 그 많은 부분을 가리고 특별검사 보고서를 발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연방 법무장관과 대통령이 쓰는 단어가 비슷해요. 대통령도 얼마 전에 이 로버트 멀러의 마녀 사냥 조사에 오렌지라고 얘기했었더니 오리진 그 기원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는가 이것을 찾아봐라 했는데 역시 연방 법무장관도 지금 똑같은 이런 말을 했고 연방 법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논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국토안보부 뭐 장관뿐만이 아니라 국토안보부 장관이 공석일 때 대행하는 제1순위인 그 언더 세크리터리도 사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국토안보부 장관 오늘까지가 임기 마지막이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일요일에 트윗하면서 일요일인가요? 토요일이었나요? 일요일이었던 것 같은데요. 트윗하면서 당장 그만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이 국토안보부 장관이 새로운 대행을 대통령이 그 케빈 메갈린난이라는 사람을 지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내가 수요일까지는 인수인계를 하겠다라고 그 커스티엔 그 넬슨 국토안보부 장관이 얘기를 했고 그 아래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이 대행 영순이었던 그 클레어 그레디 이 사람도 사임을 했는데 이 국토안보부 전 장관이 마지막으로 한 일이 이 사람도 사임한다 하는 것을 대통령식으로 트윗으로 알린 일입니다. 원래 그
좀 같은 계열이기 때문에요. 두 사람 다 여성이고 그래서 뭐 당연히 물러나는 것 당연하고 또 본인이 대행 영순위였는데 다른 사람을 지명을 했으니까 뭐 일하기도 껄끄러울 테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됐는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물론 어제 그 경호국장도 비밀 경호국장도 대통령이 해임했잖아요. 그 랜돌 팔리스도 해임했는데 이런 여러 가지 그 해임 교체가 많은데 이런 것들이 좋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기본적인 그 더러운 것을 다 쓸어내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해당되는 말이 아니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임기 들어와서 다 해고한 사람들은 전부 본인이 임명하고 본인이 지명하고 했었던 사람이거든요. 이 랜돌 펠리스의 그 비밀 경호국장 해고는 사실은 별로 놀랍지도 않아요. 이 플로리다주에서 그 중국 여성이 뭔가를 뭐 잔뜩 그 스파이를 하려고 그 혐의를 지금 받고 있잖아요. 뭐 모도 몇 개 가지고 들어가서 사실은 또 비밀 경호국에 그 컴퓨터 하나도 감염됐다고 하잖아요. USB에서 멜웨어 감염됐는데 그것 때문에 그 놀랍지 않다는 게 아니라 원래 이 사람이 비밀 경호국에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을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할 때부터 2017년 4월 25일 그때 이제 임명하고 할 때부터 이건 아닌데라고 물론 그 군대 생활을 오래 했어요. 해병대 생활을 그리고 2011년에 35년 군 생활을 은퇴했던 사람을 2017년에 비밀 경호국장으로 임명을 했는데 언젠가인지는 몰랐지만 그럴 줄 알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민과 관련해서도 스티븐 밀러 백악관 선임 그 고문의 자문 내지는 고문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또 다른 사람들도 예를 들어 시민권과 연관이 된 그 이민국에서 일하는 그런 두 사람 헤드도 지금 교체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 스티븐 밀러의 힘이 왜 강하냐 이민에 대해서 강성인 산타모니카에서 하이스쿨 다닐 때도 하이스쿨에서 캘리포니아는 굉장히 리버럴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민자 숫자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스페니쉬를 좀 강조를 하려고 하면은 막 시위하고 데모하고 그것 때문에 학생회 간부 선거에도 나갔고 그랬던 젊은이였거든요. 지금도 젊지만 그리고는 워싱턴으로 갈 때도 가장 이민에 대해서 강성 시각을 갖고 있는 또 백인 우월주의 시각을 갖고 있는 해고된 법무장관에서 제프 세션스 상원의원일 때 그의 보좌관으로 가서 일을 했었습니다. 스티븐 밀러가 지금 대통령의 옆에서 굉장히 뭐 가족 분리하는 거, 난민은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 등등의 이민적인 정책을 이 사람이 총책을 맡고 있는데 그런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대통령과 뜻이 맞기 때문에 그러는 거겠죠. 이 사람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대통령을 완전히 설득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과 이민에 대해서 강경한 정책을 하는 것이 뜻이 맞는 것은 대통령이 본인의 정치 기반이 어디인지 표가 나오는 곳이 어느 지역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마음이 이민에 반대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스티븐 밀러가 힘을 발휘하는 것이고 그에 비해서 아들, 딸은 아들딸이 아니네요. 아들은 아니네요. 사실은 아들도 뭐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네요. 아들도 뭐 사업하면서는 그 불법 체류자를 많이 고용을 했고 뭐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위와 딸은 뉴욕에서 자랐기 때문에 하긴 이 사람도 산타모니카 리버럴한 도시에서 자랐는데요. 이 아들과 딸은 배경이 다르니까 아버지가 대통령 되기 전에는 계속 힐러리 클린턴에게도 정치적인 헌금을 기부하고 했으니까 아들, 딸의 이민적인 시각보다는 스티븐 밀러의 이민에 관한 시각이 본인의 기반을 만족시키는데 적절하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스티븐 밀러의 뜻이 많이 지금 통하고 있는 것이고 언젠가 이 스티븐 밀러가 아들, 딸과 더 가까워진다면 대통령과 어떤 알력이 있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나이들도 다 비슷하고 하기 때문에 뭐 이런 것은 아주 제가 지금 소설 썼네요. 티피컬한 그 정치계뿐만이 아니라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킹 리어의 주변에서 벌어졌었던 일과 같은 것이 일어날 수도 있는
다른 것 말고 힘의 균형만으로 볼 때는 스티븐 밀러가 너무 지금 강해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보이고 오히려 이런 여러 가지 이민에 대한 강성 시각이 민주당의 기회가 되고 있다는 더릴 맥머너스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칼럼도 실렸는데 왜냐하면 여러 가지가 너무 비인간적이고 어린아이와 부모를 떼어놓고 그 아이가 어디 있는지 찾는데 뭐 전혀 2년이나 걸린다던가 이런 것을 볼 때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미 2년쯤 지나니까 정책이 역효과가 나오고 있다. 사람들도 숨쉬고 하잖아요.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해서 그래서 민주당의 기회이긴 기회인데 문제는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이 너무 몰인정해 이렇게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뭔가 대안을 보여줘야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뭐 그 대안 자체는 크게 쭉 나오는 것 같지는 않고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민자가 미국의 자산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많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기반은 시골 지역이지만 도시 지역에서는 이민자들이 그동안 많은 것을 해왔고 앞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인정적으로는 드리머에 대해서는 시민권까지 줘야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민주당이 신경 써야 할 것은 국경을 무조건 오픈할 수는 없다는 거죠. 중국이 북한 탈북자를 막는 것처럼 미국도 무조건 그것을 오픈할 수는 없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문제가 이제 민주당이 해결을 해야지 될 그런 문제고요. 트럼프 대통령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국경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같은 이슈가 있는 거죠.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에 출근을 하면서 어느 의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캘리포니아주에 이제 정치인들이 너무 많으니까 과테말라에서 3살 때 미국으로 왔는데 본인이 3살 때 미국으로 올 때는 부모님과 함께 오지 않았는데 그때가 언제예요? 지금 이 사람이 미국의 정치인이 됐으니까 저는 영어를 할 때 그냥 미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미국에서 태어난 그런데 과테말라 이 발음을 할 때 그 억양과 여러 가지가 정말 그렇지 과테말라 출신이라고 앞에 얘기를 했었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본인이 3살 때 과테말라에서 미국으로 올 때 부모들이 너무 울었던 게 기억이 난다고요. 그런데 그 어린 딸을 미국에 이미 있는 누군가 친척네 집에 보내는 거예요. 거기서 이 딸의 미래가 없으니까 이 유아잖아요. 완전히 그 아이를 그래서 본인은 미국에 살면서 미국이 개방적인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마웠고 등등 기타 등등 얘기를 하면서 지금 미국이 왜 지금 난민 오지 못하게 한다면서 그 노던 트라이앵글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이런 나라에 대해서 원조를 중단한 것이 실제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가를 본인이 과테말라 태생으로서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 같은 것도 트라이앵글 멕시코 바로 아래의 나라 그러니까 미국과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거예요. 멕시코 다음으로 지정학적으로 그런 나라들이 기후변화 때문에 농업도 안 되고 있고 갱들이 많아지니까 이렇게 본인의 엄마 아빠가 3살짜리 아이를 미국에 먼저 보내고 나면 또 가족이 합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인지상정.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기후변화 또 갱단 또 여기에 때가 되고 영양까지 아이들의 영양까지 형편없어질 정도로 원조를 중단해 버리면 이것은 뿌리를 치료하는 그런 약이 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미국의 민주주의 같은 것을 남미 중미에 이렇게 널리 퍼지게 할 수 있는 데는 가깝게 서로 지내야지 되는데 이렇게 적대국처럼 해서 무엇이 문제 해결이 되겠느냐.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보다 덜 했었을 때 나를 유아였는데 미국에 혼자 보낸 것처럼 많은 그쪽 지역의 사람들은 이렇게 총 맞아 죽느니 미국으로 가야지 된다고 계속 보낼 것이다. 이렇게 국경을 무조건 막는다는 것은 문제 해결이 되지 못한다 하는 것 말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 안이 확정되느냐 확정되지 않느냐와는 상관없이 한 번쯤은 말씀드릴 시기가 됐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버니 샌더스가 Medicare for All이라는 본인의 안을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버니 샌더스가
조 바이든과 함께 그 트럼프 대통령을 이길 수 있는 본선에 진출을 한다면 그러면 이제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미국에서 이 헬스케어가 워낙에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요. 이 메디케어 포 올과 또 다른 메디케어 포 아메리카는 다릅니다. 해서 버니 샌더스가 주장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건강보험을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의회에 통과되고 하기가 힘들어 보이긴 합니다만은 이것이 법으로 된다면 미국 국내의 정치 사상 가장 큰 정책이 될 테고 정부가 다 컨트롤하는 것이고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것이고 그것을 세금으로 합니다. 세금이 아주 급격하게 올라가야지 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그 법이 되기가 쉽지는 않지만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뭐 디테일한 것을 담아놨겠죠. 본인의 그 플랜에. 기본적으로 건강보험이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메디케어가 됐던 메디케이드가 됐던 뭐 회사를 통해서 기본적인 보험을 갖고 있건 어포러블 케어 액트 오바마 케어를 들고 있건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제 변화가 오고요. 커버리지는 everything입니다. 시력, 덴탈, 프리미엄도 없고 코페이먼트도 없고 디덕터블도 없고 그러니 얼마나 세금이 많이 올라가겠어요. 해서 그 쉽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고 그에 비해서 샌더스 안보다 조금 대체안이라고 할 수 있는 메디케어 포 아메리카라는 것은 좀 점진적으로 하고 또 약간의 융통성을 둬서 본인이 이것은 샌더스 안은 완전히 국가가 하는 것이고 이 메디케어 포 아메리카라고 하는 것은 그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나 어포러블 케어 액트나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약간의 좀 융통성은 그 샌더스 안보다 조금 그 더하다 하는 그리고 고용주의 입장에서도 조금 그 옵션이 있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가장 그 큰 차이라고 하면은 이 메디케어 포 아메리카는 민간이 그 보험회사를 운영할 수도 있게 하는 것이고요. 뭐 그런 정도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미국이 그 가장 부자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가 비싸고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아예 예전에는 오바마 케어 같은 거 없었을 때는 애매모호한 그 수입과 애매모호한 그 위치에 있었던 사람은 병원에 뭐 10년, 20년 못 갔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중대한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또 정리가 되겠죠. 네. 벤자민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가 거듭 4번 그리고 합쳐서 5번 총리를 하게 돼서 이스라엘의 최장 총리가 되는데 미디어 자이언트에게 본인에게 커버리지 좋게 하라고 뭔가를 도와주고 뇌물 받고 본인은 부정하고 있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이미 기소가 됐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히 우파와 종교 그룹이 똘똘 뭉쳐서 벤자민 네탄야후를 선출했습니다. 가능성이 있어서 새벽까지도 이 사람 저 사람 했는데 결국은 중도는 그 총리가 되지는 못했거든요. 그만큼 그 투표율이 지난 2015년보다 4포인트가 낮았고 우파가 지배하는 세계의 흐름 거슬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강희 씨.